네, 지금부터 학습자 중심 AI 활용 교육에서 윤리적 이슈에 관한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생성형 AI와 관련한 윤리적 이슈로는 아까 패널들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먼저 민감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남용 혹은 오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 다음에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학생들이 민감 정보를 자기들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AI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용 가능성은 이제 학생들이 수업 목적 외로 사용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남용 가능성은 굳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용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투명성 결여와 관련해서는 학습 과정, 그러니까 학생과 인공지능이 소통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들이 배우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지에 대한 과정이 교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문제점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취지 하에서 다양한 윤리 강령들이 제작되었습니다. 유네스코와 유럽과 같은 국제적 기구에서도 윤리 권고를 제안하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에서도 인공지능 교수학습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시도교육청에서도 생성형 AI와 관련한 윤리 가이드북을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선생님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좀 예인데요. 좋은 질문을 어떻게 만드는지 좀 질문하는 법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질문이 굉장히 다양한 층위로 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서 생성형 AI와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교육청에서 학교의 운영에 인공지능 교육에 조금 더 용이하도록 가정통신문을 배부한 것인데요. 학생들 부모님에게 동의서를 받는 그런 예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인공지능 자체가 13세 미만에서는 사용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계셔라 라고 하는 그런 안내 및 그다음에 이런 과정을 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활용하겠다라는 것을 안내해 준다고, 거기에 대한 동의를 부탁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리틴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여기서는 AI 윤리 준칙을 차기적이면서도 윤리적인 AI가 가장 지속 가능한 AI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영감을 받아서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AI 개별화 수업의 윤리 준칙은 아래와 같이 인공지능과 협업하면서도 아이들이 선생님과 눈을 마주치는 수업이 가장 지속 가능한 AI 개별화 수업입니다 라고 제안합니다. 네, 이런 준칙 아래서 다음과 같은 유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A, 그 다음에 I, 그 다음에 E 모형이 있는데요. I 모형만 오늘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생성형 AI는 아니지만은 제가 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학생들이 AI와 소통하면서 영어 수업에 적응하는 과정을 제가 논문으로 낸 바 있습니다. 먼저 A 모델을 살펴보시겠습니다. A 모델은요, 교사와 인공지능이 소통하고 그 다음에 산출물을 내는 과정을 학생들이 관찰하게 합니다. 과학 실험에서 보시면 시범 실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A라는 산출물을 학생들이 보고 변용하고 창작하면서 이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개별화 글쓰기 교육을 진행한 모형과 그 다음에 사례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티팩 모델을 이해해 보실 것을 권고드리는데요. 이것은 슐만이라는 분이 1986년에 교사에게는 교수학적 지식과 그 다음에 교과 지식이 동시에 요구된다라는 것에서 착안해서 여기 미사라와 켈러 교수님께서 2006년에 여기에 더해서 요즘은 기술적인 지식까지도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맥락 하에서 이런 지식이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모델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것은 맥락과 관련된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 교과를 연계하는 것입니다. 이 학생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사건이 어떤 교과랑 연결되어 있는 건지 보시는 것이고요. 다음은 이제 챗 GPT에게 여기와 관련된 것을 입력하고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거기에 대한 영감을 학생들이 받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학생들이 그것을 영감을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자기 생각을 만들어서 쓰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학생들이 쓴 글을 친구들과 공유해 보고요. 그래서 서로 어떤 그런 생각을 했는지를 나눠봅니다. 다음은 수정하고 이제 글을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희 반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먼저 인공지능의 이러한 맥락 잠깐만요. 한 장이 더 넘어간 것 같아서. 네. 저희 반에서 죽은 배추인나비를 위한 추도 동시를 썼습니다. 이것은 상황 맥락이 있는데요. 과학 3단원에서 동물의 한사대를 배우는 기간이었습니다. 저희 반에서 그래서 배추흰나비 애벌레를 키우고 있었고요. 그래서 잘 키우고 있었는데 겨우 부화한 흰나비가 이제 주말 지나고 와 보니까 먹이를 줄 사람이 없으니 이거를 보고 죽어 있었던 겁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슬퍼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유롭게 날지도 못하고 죽어버린 흰 나비를 위해서 우리 시를 한번 써보자. 그래서 이때 그렇지만 높임말을 사용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국어 3단원에 알맞은 높임 표현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연관시켜서 교육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안에서 이제 인공지능에게 쓰는 것은 아이들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동시 제목을 먼저 써라고 했어요. 동시 제목 쓰다가 한참 걸리거든요. 그래서 먼저 제목을 생성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3가지로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희망의 날개, 부서지기 쉬운 아름다움, 나비의 일시적인 삶 이렇게 3가지를 제안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제목을 하나 고르거나 아니면 여기에 마음에 드는 게 없다라고 하면 혼자 썼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인공지능에게 제가 이제 시를 한번 써보자. 그리고 이것을 30단어 이내로 쓰는데 우리 이거는 아이들이 읽을 거다라는 제가 프롬프트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열심히 금방 만들더라고요. 학생들이 이거 보면서 와 되게 빨리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서 좀 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인공지능 도입의 초기였어서요. 네, 그리고 이거를 한 다음에 파파고를 사용해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스피커 버튼이 있는데 그걸 누르면 인공지능 목소리가 읽어줘요. 그것까지 이제 했더니 이제 되게 잘 썼다라고 이제 학생들은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동시에 대한 칭찬할 점이나 바꾸고 싶은 점을 찾아봐서 이제 쓰기 전 활동을 거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동시를 썼는데요. 학생들이 초반에 원래 이렇게 글쓰기 과제를 주면은 뭘 쓸지를 몰라서 되게 헤매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이제 곧잘 씁니다. 금방 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이 뭐 희망의 날개, 나비의 일시적인 삶 이런 거는 제목을 그대로 썼지만 그 아래 내용을 다 바꿨고요. 아까 인공지능이 생성한 내용과는 좀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서는 제목도 바뀌었고 내용도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제가 여기 하트 표시가 있는데 이건 제가 마음에 들었다는 표시입니다. 학생들은 이런 피드백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여기도 나왔던 내용들인데 여기 보시면은 맨 왼쪽에 있는 것들 보면은 2개를 썼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도 2개를 썼습니다. 1시간 한 차시 안에서 그만큼 학생들이 한번 쓰고 또 쓰고 싶다라고 되게 열정적으로 수업에 임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공지능 쓴 동시와 우리가 쓴 동시를 비교해봤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제가 수업을 진행했고요. 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빠르게 가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아이 모델입니다. 아이 모델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인공지능과 소통하면서 그 과정을 이제 교사가 관찰하는 것인데요. 네, 이 모형은요, 저희 서울중앙초등학교의 임세무 선생님께서 많이 개발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서는 교사가 직접 학습 활동 챗봇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인공지능과 나눈 대화들을 다 텍스트처럼 모아서 그것들을 교사가 검토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이거를 토대로 다음 수업에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GPT 챗봇 제작 프로세스인데요.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단계별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우니까 여기 위에 그 QR 코드가 있는데 이거를 누르시면 아까 말씀드린 임세범 선생님께서 제작하신 강의를 한 1시간 정도 되는 분량인데요. 그걸 보시고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허락도 받았습니다. 네, 여기 I 모델은 저는 인디비주얼 모델이라고 생각해 봤는데요. 이거는 비스포크 인공지능 챗봇입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별도의 회원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이 제한도 없고요. 학생들의 데이터도 기업체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단점도 있습니다. 제작 절차가 조금 복잡하다는 거, 그 다음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따라서 품질이 좌우될 수 있다. 그 다음 GPT 사용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 이게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수업, 이 강의 연수를 하시다 보면은 이 비용 말씀을 드리면 거의 다 포기하신다고 해요. 가장 발달된 걸 사용하면은 1시간에 한 8,000원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요. 네, 그래서 GPT로 연선 연습을 한 것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프롬프트는 조금 길죠. 왜냐하면은 이만큼 섬세하게 수업이 계획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단호한 성격이다. 그 다음에 소수와 소수 곱셈 숙달을 할 것이다. 다양한 문제를 제시해라. 그 다음에 정답도 출력하되 학생에겐 보이지 않게 해라. 그 다음에 쉼표를 투수점에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틀렸는데 맞다라고 고집을 부리면 넌 단호히 거절해야 된다. 그리고 학생이 끝이라고 입력하면 문제를 나열하고 문제별 채점 결과 통계 이런 것들을 제공해라. 대화 목적과 관련 없는 대화는 거절해라. 이렇게 단호한 그런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인터페이스를 제작한 것인데요. 위에는 이름 나열하고요. 그 아래는 이제 AI 선생님이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기 아래에 보이는 대화창에 네라고 하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지금부터 한 2명 정도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 먼저 보시면은 학생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씁니다. 그러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함께 단계별로 문제를 풀어볼까요? 하고 이제 단계별로 차근차근 그 스텝을 알려줍니다. 먼저 549와 59를 곱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은 아래 학생이 대답하죠. 34,391이 나왔어요. 정확해요. 이제 원래 문제인 여기로 돌아가 봅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답이 나오니까 잘했어요. 이제 다음 문제를 풀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친절하게 다음 단계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안내해 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개별적이죠. 여기 아래서 이제 학생이 소수점을 사용해야 되는 점을 사용해야 되는데 쉼표를 사용하니까 소수점이 아니라 쉼표가 아니라 소수점을 다시 사용해야 된다고 다시 답을 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답이 나왔더니 학생이 칭찬해 주세요라고 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인공지능이 물론이죠. 지금까지 잘 풀고 있어 칭찬할 만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볼까요? 이렇게 단호하게 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끝이라고 하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채점 결과와 통계가 나오고요. 정답 마지막 미응답 이렇게 나왔고 이제 끝 이렇게 나왔습니다. 학생이 그럼 이제 이 연습이 끝납니다. 다음은 여기 보시면 학생이 좀 더 쉬운 문제를 달라고 해요. 왜냐하면 기존의 문제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물론이죠. 좀 더 쉬운 문제를 줄게요. 해서 바로 이렇게 학생의 니즈에 맞게 변경되는 문제가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이라 제안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기존 교과 교육학에서 연구된 수업 모형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것들이고 그리고 이것들은 연구를 통해서 그 효과성이 다 입증되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인공지능 개발과 관련해서 어떻게 융합될 수 있는지 그 효과는 어떤지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방금 전에 수학에 대한 것을 프롬프트를 보여드렸는데 이 교과별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고 공유 및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에 있는 교육 학습 공동체 선생님들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챗봇이 얼굴이나 외형적 모습을 갖추고 음성까지 포함된다면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챗봇이 게이미피케이션을 통해서 학습 효과 및 흥미가 더욱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추가 개발 연구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좋은 질문하면 학생의 레벨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아이템을 하나 나온다든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챗봇에 대한 재정적 비용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투비유니콘 대표 윤진욱입니다. 예, 오늘 저희 발표는 디지털 교육 혁신에서 어떻게 AI가 활용되는지 발표를 하려고 하고요. 간단하게 저희 회사를 소개를 하면 좀 교육 쪽의 데이터를 미리 좀 많이 모아서 GPT 모델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생성형 AI를 교육 분야에서 이제 나오게끔 하는 좀 정제되고 할루시네이션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좀 일찍 했었던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교육이랑 국방산업 쪽으로 집중해서 포지션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도 이제 발표해 주셨던 교수님 그리고 선생님들도 많이 계신데 저희는 무언가의 그 같이 공유 수업 방향 그런 쪽보다는 AI를 통해서 사회적 문제의 해결이라는 솔루션에 좀 집중을 해서 개발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교육 쪽이라고 하면 저희 회사가 봤을 때 선생님들께서 진로 안내를 하는데 너무 좀 힘이 들어 하신다. 이거는 솔루션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저희가 수업 방향이나 이제 수업 커리큘럼을 만들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고 있었고 또 국방 쪽으로는 그 국방 인력이 모으는데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국방 인력들을 모으기 위한 이미지 개선에 생성형 AI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이 좋게도 고집을 부리면서 개발을 했어요. 절대 이제 챗 GPT는 사용하지 않고 꾸준히 좀 힘든 과정과 비용이 많이 들면서도 데이터를 정제하고 수집하고 또 보안 처리하고 그런 과정들을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미국 대사관에서도 관련해서 AI 여러 인재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이렇게 이제 개발이나 과정을 해야 되는 윤리를 지켰던 과정에서 이제 발표를 했었던 사례고요. 또 여기 AWS에서도 후원을 해주시는데 AWS 아시아 태평양 사장님께서도 링크드인에 올려주셨던 사례는 있긴 합니다. 교육 쪽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선생님들께서 저도 학생들을 뭐 공교육은 아니지만 가르치다 보면 좀 안타깝더라고요. 좋은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으면 좋겠는데 정말 많이 들었어요. 학생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 학생들이 어떻게 기록할지 고민하고 시간이 많이 좀 소요되는 면들을 보았었고요. 그러한 면들을 저희는 어떻게 좀 이거를 솔루션적으로 해결해 주지?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저희 뭐 학교 생활 기록부죠. 학교 생활 기록부를 작성하는데 어떻게 그 시간이 오히려 낭비되지 않게끔 해주지 해서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 가이드라인에 맞춘 예시 문장이죠. 예시 문장을 만들어내는 생성형 AI를 처음으로 제공을 했었고요. 물론 기존에도 서비스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교육청마다 그런 예시 문장들. 근데 그게 예시 문장들의 한계가 있다 보니 양의 한계가 있다 보니 좀 다양하게 적거나 그런 면들에서 좀 힘들었고 매번 바뀌는 작성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또 선생님들께서 수백 페이지 되는 거를 학습하고 공부하셔야 되니까 그런 면들을 확실하게 저희는 줄여주자. 수업 설계를 선생님들이 하고 콘텐츠는 직접 맞춰서 제작할 수 있도록 맨 앞단의 예시 문장, 정제된 예시 문장 정도는 저희가 제공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만들게 된 동기였었고요. 여기 계신 이제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 이제 산자부 개념계획서를 통해서 보면 AI 기반 이제 교육 쪽에서도 교육 서비스는 필수 조건이고 그러한 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스마트 러닝보다는 실제로 데이터에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중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데이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를 저희는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들께서 어떠한 문제가 있나 저희가 조사도 해보고 통계조사도 하고 리서치도 다 해보다 보니까 학생부 작성이었고요. 근데 매우 민감한 사항이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학생부 작성이라는 선생님들의 고유 권한에 대해서 저희가 이쪽에 포지셔닝을 한다는 거는 매우 그 영역에서는 들어가지 않아야 될 영역이라고 저희는 생각은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GPT가 나오기 전에 저희가 런칭을 했을 때 앞으로 분명히 그 GPT와 같은 서비스가 나온다는 건 이미 IT 회사다 보니까 정보는 알고 있었는데 미리 대응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랑 하든지 보안 체계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 후에는 좀 파급 효과가 되게 크게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우리가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유튜브가 우리 생활 속에서 이미 하나의 축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현재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에선 유튜브의 할루시네이션이라든지 거짓 정보들을 제거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유튜브에 건의를 했다가 유튜브가 아예 국가에서 빠진다고 했을 때 100조가 넘는 경제 손실까지도 예측이 된 상황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이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행할 수 있는 그런 걸 어느 정도는 견제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견제 장치의 하나로서도 저희 국산 교육 쪽에서는 이러한 생성형 AI는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꾸준히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저는 윤리는 잘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사교육으로는 절대 내보내지 않았었거든요. 꼭 공교육으로만 해서 이거는 선생님들이 쓰고 완벽한 검증을 통해서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저희는 이제 사교육이나 외부로는 내놓지 않은 그러한 서비스였습니다. 또 조사를 저희가 이제 문제 배경을 좀 자세하게 좀 찾아보니까 선생님들께서 너무 부담되는 교과 외에 그러한 능력 요구 사항이 있더라고요. 내가 수학이나 과학 교사 분일 수도 있는데 학생들의 장점을 잘 드러나게 분명히 기록은 해줘야 되겠죠. 하지만 이거는 교사의 그런 자기 전문 교과 분야를 넘어서는 문장력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학생들과 꾸준히 이제 계속 소통하는 소통 능력 물론 필요하겠지만 또 선생님들께서 콘텐츠 연구 개발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자기 시간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면들 또 학생들이 정말 그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찾아보는 그러한 객관적 증빙 활동들이 너무 이제 그 선생님들께 부담으로 다가오겠구나. 그래서 이런 면이 분명히 AI가 대체는 할 수는 없지만 시간을 줄여주는 활동은 꼭 필요하겠구나. 나중에는 서비스는. 그래서 그러한 면에 저희가 좀 집중을 하고 개발이 됐었던 면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과연 교육 쪽에서 어떻게 AI가 적용이 되고 발전해 나가야 되냐. 그래서 3단계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3단계 시스템은 뭐 제가 제안한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산자부 개념계에서 통해서부터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초기에는 지능형 학업관리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는 데이터를 수업을 하다 보면 결국 데이터가 쌓이겠죠. 그 데이터를 분석 관리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대중적으로 이제 막 되게 IB 교육 같은 고급 교육이죠. 그런 교육들 이제 받아들이기 힘든 여러 가지 이제 고비용으로 해서 그런 타겟층들한테 그런 이제 고효율의 교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학생 맞춤형으로 학업을 제시하는 단계까지 3단계로 이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단계가 데이터를 모으고 바로 활용한다가 아니라 일단은 데이터를 모아야지만 이게 어떻게 분석을 할지 저희가 그 분석이나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데이터는 모아야 된다. 이게 현재의 시점인 것 같고 현재 오늘 포럼에서도 그렇지만 과연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보안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제가 기업으로서 말씀드린 하나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아직은 고민하기보다는 일단 데이터를 다양하게 많이 수집을 하고서 보안 처리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그 데이터로 어떠한 솔루션이 나올 수 있는지 그 다음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으는 게 향후에 이제 좋은 솔루션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자원이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능형 학업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면 저희 쪽 제품으로 좀 화면을 구성을 했는데 학생에 맞춰가지고 무언가를 기록할 수 있게끔 하는 간단한 기능들이죠. 저희는 학생들이 자기 활동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좋은 활동들을 하는데 생활기록부나 학교 생활기록부나 아니면 교과 과정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게 기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간단하게 이제 검증을 할 수 있는 그걸 통해서 기록을 많이 학생 스스로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이제 진로 노트를 하나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면에서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서 생성형 AI라는 이제 기능을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해요. 무언가를 자기 스스로 기록하고 남겨야 되는데 자기 활동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좀 그러한 문장력이나 창의력인 면이 힘들다 보니까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면에서는 저는 좀 많이 정말 앞에서 여기서 보여드리는 뭐 바이어스나 디스인포메이션, 할루시네이션 같이 많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할루시네이션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더 무서운 것들은 이제 편향적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거짓 정보들입니다. 사람처럼 나오는 게 아닌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조차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이제 데이터로 하고 생성형 AI 서비스를 하는
많은 많은 군들에서는 기업들에서는 꼭 고민을 해야 된다. 오로지 할루시네이션만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다. 더 위급한 거는 저런 이제 편향적인 거나 잘못된 정보들이라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는요. AI 생성형 AI 서비스라고 하지만 저희 전 직원 중에서 가장 많은 부서를 가지고 있는 팀이 데이터 팀이거든요. 데이터 팀에서 모든 거를 일일이 다 검수를 합니다. 하나도 한 문장도 빼놓지 않고 사람이 다 검수를 하고요. 다만 개인정보 처리나 그런 건 다 이제 블라인드 처리가 되죠. 아무것도 없이 다 검수를 하고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너무 많은 양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AI 프로그램은 생성해내는 프로그램보다 많이 기록된 것들을 개인정보를 삭제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의미 없는 데이터들은 아예 그 검수할 필요 없게끔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변형한다든지 하는 그 한 사람이 검수할 수 있는 양을 10배, 20배, 그리고 100배까지 늘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가 모이게 되면 당연히 이제 분석 서비스가 가능하겠고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는 일일이 다 블라인드 처리라든지 비식별화 처리들을 이용해서 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이 다 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을 거쳤고요. 저는 이 과정이 회사 내부 어떻게 보면 기밀일 수도 있어서 잘 오픈하진 않는데 생성형 AI 서비스를 하는 모든 기업이라고 하면 이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검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검수하던 사실 검수도 복수 검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AI라고 하면 단순히 생성형 AI가 아니라 생성형 AI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정보들을 검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도 매우 중요하다. 같이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러한 면을 이제 말씀드리고 저희 쪽에서 오늘 또 주제가 그 AI 기업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리터러시 윤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꼭 이러한 이제 사람이 하는 검수 작업은 꼭 필요하다는 것과 수행하고 있다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제 내놓은 제품 서비스인데 학교 선생님들이랑 1년 동안의 실증 과정을 거쳐서 만든 서비스예요.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선 저희가 생성형 AI 서비스 등등을 이용해서 뭐 데이터도 수집하고 시장에 대한 상황 분석도 하고 했다고 하면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래 생성형 AI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학생이나 교사분들이 그 어떠한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콘텐츠나 아니면 유틸리티들을 담아야 되는지 다 선별해서 새롭게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는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AI 기업의 윤리라고 하면 AI 서비스를 하고 데이터를 하고 거기서 아이데이션 회의도 하고 개발을 하다 보면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많은 아이디어와 개발의 포인트와 솔루션 포인트는 사실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개발도 해봤죠. 프로토타입 개발도 해봤는데 그러한 개발 서비스를 런칭했을 때는 한번 고민을 합니다. 이게 시장에 나와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챗 GPT가 이제 시장에 나왔을 때 상당히 이제 윤리적으로 이게 시장에 AI가 내놓는 게 맞는지 아닌지 많은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AI 기업들은 거기에 대해서 꼭 고민을 해야 돼요. 다음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IB 수업 매우 좋죠. 매우 그 과정도 훌륭하고 근데 많은 학생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아직은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까? 탐구 위주의 학습 수업이다 보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저희 데이터와 기술을 고도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사실 개발이 저희는 완료가 됐거든요. 그냥 많은 질문 필요도 없이 간단한 키워드 검색만으로써도 차별화된 탐구 주제를 무한으로 제공받을 수 있고 그 무한으로 제공된 탐구 주제를 그냥 긁어서 복붙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줘 하면 보고서가 초안이 알아서 만들어지는 서비스입니다. 그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더 깊게 하면 그 보고서 내용의 일부를 또 만들어자면 나오는 이런 서비스들까지도 개발이 되고 있는데 물론 아직 시장에 런칭은 하진 않았습니다. 이 서비스조차도 저희는 공교육에서 선생님들과 한번 논의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제공하는 게 맞는지 한번 논의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AI 기업의 정말 윤리라고 하면 그 서비스를 개발하고 런칭하기 전에 무작정 런칭하는 게 아니라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이랑 논의와 토의를 통해서 어느 한정까지 기술을 뽐내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런칭을 하고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을 할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